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법사위를 바로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이 고발장이 당시에 이제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는지 또 전달이 됐다면 이 사실을 윤 전 총장이 알고 있었느냐, 개입을 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뉴스버스라고 인터넷 매체예요. 예. 최초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인터뷰를 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사실상 고발을 하게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여기서 문건이 나왔는데 이 문건은 분명히 여기서 송준성이라는 이름이 드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송준성 검사는 그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상 검찰총장의 최측근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문건은 기본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김웅 후보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이게 공익 제보이냐? 그러면 그 문건 자체가 제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고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발장의 내용은 그 당시 이제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선 예.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컨대 거기에 피고발인이 결국은 유시민, 그다음에 최강욱, 황희석, MBC, 뉴스타파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본 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기억 못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공익 제보가 아니라 사실상 고발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익 제보라고 난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김웅 의원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이 받았다는 줬다는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네.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사안은 두 가지의 혐의로 고발이 된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명예훼손이고 하나는 공직자 선거법의 위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네네. 모든 것이 다 윤석열 전 총장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대리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신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김웅 의원의 위치는 전달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 안 했다고 부인한 게 아니라 받아서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에게 전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 정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웅은 전달자다. 김웅 의원은.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에서는 드디어 이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려면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 전달했다. 예. 김웅 의원이 받아서 당에 전달해. 그럼 앞에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무슨 말이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야당에게 넘겨주라 고발장을 써갖고 예.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개입했다면 어느 정도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잖아요. 이게 핵심이니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글쎄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게 당시 정황으로 돌아가보면 작년 4월이 첫째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에요. 둘째 MBC의 그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 그다음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윤 총장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 분위기 자체가 작년 4월 달에는 조국 지키기냐 윤석열 지키기냐 싸움이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 장관으로부터 사면 추가했잖아요. 그때 적어도 제 생각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거나 그 개연성 저는 100%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또 하나 가능성은 손준석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 자기가 모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검찰 내의 친정부 검사들로부터 당하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을 통해서 구명 활동을 해보자는 방어를 해보자고 했을 가능성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감찰이나 아니면 수사로 들어가면 어쨌든 사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앞부분.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여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은 지금은 뭐랄까 예단을 갖지 말고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크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하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발장을 보내면서 증거 자료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판결문 안에 거기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판사나 검사 외에는 이거를 사실상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손준성 이 검사가 당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걸 보냈다는 겁니다. 첨부해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유출의 문제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수사가 들어갈 만큼의 어떤 범죄 행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사이로 그 즈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상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해가지고 이 지지율이 사실상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 여당이 굉장히 옹색한 그리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에 갇히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아까 뭐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 막 증폭될 때요. 그런데 문제는 문건의 고발장의 맨 마지막을 봐야 돼요. 최종 수신처가 어디로 돼 있냐면 대검 공공수사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서울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서울지검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검으로 갔다는 거는 결국엔 대검은 누구 통제예요? 윤석열 본인의 통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얼마든지 배당권을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본인이 이걸 배당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의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이 진상을 관련자들이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의혹만 커지는 것이고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큰 화두는 이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나온 보도를 토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각 당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먼저 보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아까 보셨듯이 송영길 대표는 고발 사주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다, 국기문란 게이트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를 이제 들어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면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선거를 개입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검찰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검사들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검찰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대 사안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서 의원님 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소준성 이 정책관이 스스로 혼자서 뭐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엄청난 이 위중한 이 불법 행위이고 범법 행위입니다. 이 선거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자기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단지 윤석열 전 총장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요즘 이런 시대에 그런 분이 찾기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선 후보 검증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밝히려 그러면은 첫째는 국민의힘 내부, 미래통합당 일이지만 후신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당시 후보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죠. 국회의원 후보는 그 당에 어디에 넘겼느냐? 예를 들어서 법률지원단에 누구한테 넘겼느냐? 그럼 그 법률지원단에 누구는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했냐는 부분은 당무감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밝혀야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결국은 아시는 대로 이것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고소고발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설사 윤석열 당시 검찰 또는 그 손윤성 수사정책관이 그런 의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소고발을 못한 거예요. 야당 안 했다니까요. 결국은 고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미수 사건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밝혀질 거다. 또 이준석 대표 오늘 한 말 중에 하나는 이제 당내 검증단, 이게 당내 검증단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언론 보도를 보고 출범을 하지 못했었죠. 못했잖아요. 저번에 왜 김진태 전 의원 했다가 당내 반발이 많아 놓으니까요. 그걸 그렇죠. 한번 다시 출범시키다는 취지니까 뭐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당내에 이런 걸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엄호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엄호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거를 뭐 규명을 해보겠다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사실 규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좋겠지만. 당의 역량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역량이 안 보이고 나중에 뭐 검찰 수사라든가 다른 문제로 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한 후보 뭐 사실상 문제가 당 전체 문제로 사실 비화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표는 지금 이 장면이라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나온 의혹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으로 뭐 추가 보도나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인 게 저나 다른 뭐 여야 뭐 패널 다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면 관여했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이른바 윤석열 게이트라든지 이게 권력의 검찰 권력의 검찰권의 사유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딱 인터넷 매체의 보도, 근데 보도도 좀 사실상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뚜렷한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놓고 이야기했던 점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추가 보도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규명이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발표인데요. 9월 1주차 조사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8월에 조사한 것과 9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이번 건은 9월 첫째 주고요. 여야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대체적으로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홍준표 의원입니다. 4%포인트 상승을 해서 6%를 기록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의 뭐라 그럴까 독특한 개성이 좀 발휘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권의 외곽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또 하나는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소신 있게 말한다 그럴까 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듯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사시, 외시, 부활, 사형 집행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수시 폐지 이런 식의 뭐랄까 딱 사안별로 맺고 끊음이 분명해 보이는 어법 여기에다가 뭐 윤석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 지지자들로 볼 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비토인 윤 총장을 공격해 주니까 뭐 시원한 느낌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지지율 표를 보면 예, 예. 지금 최재형 후보의 예, 나오고 지지율이 2% 정도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선택지가 지금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뭐 유승민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 이 갤럽 조사랑 갤럽 조사의 특징은 주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존재가 그만큼 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먹히지 않았다. 예. 그것 일종의 이제 실망감이 다시 얘기하면 다른 대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을 사실 최재형 후보에게 봤던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지금 전반적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고 다른 어떤 부동층 또는 뭐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최근에 어떤 홍준표 후보의 어떤 약진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부상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씩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첫 개표 결과가 다른 지역 경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런 좀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처음 시작이죠. 그렇죠. 순회 경선이 처음 시작이고 충청 표심은 항상 이 진짜 당선자를 캐스팅 보트라고, 만들어내는 예, 예. 그런 될 사람을 표심이거든요. 뽑는다고, 그래서 예. 87년 민주화 이후에 충청도에서 이기면 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다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또 하나고 그다음에 비대면의 상황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막판에 이제 대면의 어떤 투표 같은 것들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비대면 투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조직의 어떤 이 가동력이 사실상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뭐 우리가 어디를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모임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동료 압력이라 그러죠, 압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따로 이제 존재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보다 더 이제 이 투표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예.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의 성향이 또 다른 어떤 변수로서 이번 이 경선, 순회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그 후보들의 캠프들마다도 그야말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전, 충남, 모레, 충북, 세종이라 그래요. 예.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결국은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만 나왔지 실제 대의원
또 권리당원들의 투표 행태가 어떻게 나올지는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이제 예. 대전 충남 결과를 공개될 거 아닙니까? 지금 투표를 예, 예. 하고 있고 현장 투표도 진행될 테니 그러면은 내일의 대전 충남 결과가 모레 충북 세종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적지 않게 미칠 것 같고 지금 들리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역시 충청도에서도 강하다 아니다 밑에 조직력은 이낙연 전 총리가 훨씬 낫다 뭐 이런 이야기 저희들은 들릴 정도니까 두 분의 싸움인데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또 지지가 만만찮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12일 날이 왜 중요하면 일요일입니다만은 76만 명을 모았던 1차 선거인단 당원들 말고 일반 국민 상대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날 나오니까 예. 그게 가장 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추석 이후에 호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연쇄 반응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아, 예. 방지 조항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근데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이전의 당내 경선이었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때마다 이 룰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독 이번에는 더 눈에 띄는 이유는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역선택, 그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서 현재는 22만 명인데 약 30만 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 30만 명이 조금 더 되는 당원 투표가 50%예요. 예. 나머지 50%는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비중이 어떻게 보면 크단 말이에요. 2,000명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 두 개 여론조사에서 1,000명씩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 세력이 강한 것은 오히려 신입생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도가 높은 거고 당에 오래 있었던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데서 이렇게 바깥에서 지지가 높은 이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당내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쉽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넣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나마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쟁이 붙어 있는 제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전신부터 해서 적어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넣을 때는 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때는 당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당원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내겠다든지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전 취지에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교수님. 김 교수께서 좀 짧게 한 말씀 같은 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사실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지 정당을 구분한다는 건 그 취지에 안 맞는 것이고 왜 국민의힘당만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가 또 마찬가지로 역선택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전혀 그거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당의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에 역선택을 했었어요. 예비 경선 예.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이거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취지는 모든 국민의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후보를 뽑는 것이 훨씬 더 본선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그 취지가 가장 중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 국민의힘당이 이걸 고민하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왜소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